예,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경제과의 한승구입니다. 색깔이 예쁘죠? 예, 재미가 없는 주제일 수 있어서 첫 페이지라도 좀 밝은 마음으로 보시라고 했는데요. 처음 들으시는 분은 경제학이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평생 해보니까 경제학이 참 재밌는 학문이고 또 제가 아는 게임 이론이 저는 재미있다고 생각돼서 한번 오늘 같이 그런 거를 한번 나눠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대학생이신가요? 잠깐 호구조사, 경제과 학생이신 분. 그럼 다 아시는 내용 아닌가 모르겠는데, 예, 그러면 제가 다 아시는 내용을 새롭게 한번 구성해 보도록 노력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게임 이론 들으신 분, 수업. 예, 도대체 왜 오셨나 잘 모르겠네요. 예. 한번 여러분이 배운 게임 이론과 제가 가르치는 게임 이론이 같은지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임 이론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냥 경제학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5명씩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판매자는 하루에 하나밖에 못 팔고요. 구매자는 그러니까 하나를 팔든지 못 파는 거고요. 하루에 하나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구매자는 하루에 하나를 사거나 안 사거나 하는 겁니다. 하루에 2개를 못 산다. 이런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가 포인트냐면 구매자는 살려는 가격이 달라요. 정순이는 이 물건을 몹시 원하기 때문에 8,000원까지, 맥시멈 8,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는 반면에 갑순이는 이게 별로 필요가 없어서 2,000원 이상이면 안 산다. 이제 이런 사람이고요. 판매자도 갑수는 손재주가 좋아서 이 물건을 1,000원에 만듭니다. 그래서 1,000원보다 더 주기만 하면 팔아요. 2,000원이면 1,000원 남기는 거예요. 정수는 7,000원에 만들어. 이게 이 손재주가 없어갖고 재료를 다 막 망치고 그래서 만약에 정수인테 2,000원에 팔려고 그러면은 5,000원 손해니까 안 팔겠죠. 그래서 이런 4명이군요. 4명이 있는 상황에서 8명이 모여서 거래를 시작하면 물건이 몇 개나 팔릴까요? 예, 이 답은 오지선답니다. 왜? 하나, 둘, 셋, 4개 팔린다? 하나도 안 팔린다. 그래서 오지선던데요. 한번 여기 경제과가 너무 많으시니까 제가 한번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팔린다. 하나 팔린다. 2개 팔릴 것 같다. 3개, 4개 팔릴 것 같다. 역시 경제과가 좀 많으셔서 답을 잘 맞추신 것 같습니다. 예. 이유는 뭐냐면요. 보통 일반인에게 물어보면, 갑수가 갑순이한테 1,500원에 팔고, 을수가 을순이한테 3,500원에 팔고, 이렇게 팔면 4개가 다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것이 아름다운 사회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손 들어주셨듯이 실제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수가 1,000원에 만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갑순이한테는 2,000원밖에 못 받거든요. 정순이는 8,000원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누구랑 거래를 하고 싶으시겠어요? 당연히 정순이랑 하고 싶겠죠. 정순이는 8,000원까지 줄 수 있으니까 내가 그래 정순이한테 7,500원을 사겠어요? 아니면은 1,000원 이상만 주면 판다는 갑순이한테 사시겠습니까? 이게 미팅과 똑같습니다. 미팅 가면은 제일 인기 있는 남자랑 제일 인기 있는 여학생이 맺어져요. 예, 제가 거기서 항상 제외돼서 그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곤 했는데요. 그래서 이 시장이 열리자마자 제일 인기 있는 판매자와 인기 있는 구매자가 맺어지고 그 다음이 맺어지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병수는 세 번째인데 5,000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을순이는 4,000원밖에 줄 수가 없으니까 그 이상은 짝이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와서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겠으나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많이 배우는 수요 공급의 원리입니다. 이 수요 공급의 원리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 그냥 막연히 교과서에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수요 공급 곡선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아냐 모르냐가 실제 생활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고등학교 다닐 때 또는 대학교 다닐 때 친구 중에 한 명은 힘이 아주 세요. 싸움도 잘해요. 이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얘가 기가 막히게 교수님이 무슨 문제 낼지 맞추는 애가 있어요. 나는 힘센 애랑 친구하고 싶다. 나는 시험 문제 잘 맞추는 애랑 친구하고 싶다. 예. 저기 한 분 손 드셨는데 본인이 시험 문제 잘 맞추시는 분인가 보죠? 남의 도움이 필요 없이. 예. 대개는 2번을 맞춥니다. 2번 같이 잘 맞추는 애를. 그러니까 사람이 뭘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하고 친하거나 내가 그런 능력을 있으면 물론 남보다 우수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가장 대우받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미래를 잘 맞추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요. 한번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착한 일을 해서 산신령님이 나타나셔서 3가지 중에 1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나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는 우주의 원리를 조금만 공부하면 10년 내로 깨칠. 아, 대단하죠? 빅뱅 이런 거 다 알 수 있어요. 빅뱅 이전은 모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능력만 가지면요. 10년만 공부 열심히 하시면 빅뱅 이전까지 다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 야, 인생의 의미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제 와이프도 항상 저에게 인생의 의미를 물어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와이프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인간임을 인간 대접을 해줘요. 어떻게? 인간아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가끔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와이프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를 인간이라고 불러주고요. 그 다음 뭐라고 그럽니까? 인간아 너 왜 사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그때마다 정말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이런 그 훌륭한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인생의 의미를 알아서 와이프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중간에 이거는 좀 의미가 없어요. 좀 허접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 다음날의 주식 가격을 알 수 있는 이런 능력. 이 3가지 능력이 있으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고르시겠습니까? 우주의 원리, 인생의 의미, 내일의 주식 가격. 예, 안타깝게도 이 클래스에서 내일의 주식 가격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결국은 내일의 주식 가격을 맞추는 그런 사람을 존경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안타까운 게 이공계에 좋은 학과도 많고 문사철 쪽에 문과대학에 얼마나 좋은 학과가 많아요. 저는 참 다시 태어나면 이런 학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의미도 모른 채 돈 벌어서 뭐합니까?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이상하게 경제 경영에 오는데 이유는 되게 간단하죠. 아무 의미도 없는 내일의 주식 가격을 맞추려고 경제 경영학과에 온다라는 거죠. 이거 하다가 또 더 답답하면 막 한국은행에 들어와서 또 진짜로 주식 가격을 맞추려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데요. 그래서 이 제목이 제가 예측하다를 썼는데 경제학은 막 공부하다 보면 있는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경제학과 수업을 들은 분이 많은데요. 경제학의 목적은 무슨 고귀한 그 어떤 사회의 가치관을 확립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경제학이 다른 학문과 다른 것은 경제학은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것이 다른 학문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공부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제갈공명이 관우나 장비보다 싸움을 못하는데 제갈공명이 관우 장비를 이래라 저래라 부리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 제갈공명이 미래를 잘 맞추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는 동남풍이 불지 안 불지 알아요. 이거는 이 사람이 자연과학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예측을 잘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진 다음에 어디로 도망갈지를 또 맞춥니다. 그래서 거기 관우 장비 조자영을 보내서 조조를 막 혼내주죠. 이거는 사회과학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갈공명의 뛰어난 점도 역시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경제학을 배우면서 미래를 예측하는데 게임 이론이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할지를 미리 생각해서 예측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좀 너무 경제학 지식이 많으신 분이 생겨서 여기 지금 이게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화살표가 이
고스톱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이 왼쪽으로 가면 고고요. 밑으로 가면 스탑입니다. 앞에 숫자는 억 단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이 시작하는데 여기서 스탑을 걸면 갑이 1억, 을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근데 갑이 고를 한 다음에 을이 또 고를 해는 계속 가지만 을이 여기서 스탑을 하면 이번엔 을이 1억을 얻고요. 갑이 한 푼도 못 얻습니다. 둘이 계속 가면 끝에 가서 어떻게 해요? 5억씩 얻습니다. 이 게임을 하면 결과가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선가 스탑을 할까요? 끝까지 갈까요? 이 게임 한번 내가 해보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예, 손 안 들면 억지로 시키니까요. 예, 저기 한 분 손 들었고요. 안경 쓰신 남성분. 예, 여기 손 들은 걸로 하시죠. 맨 앞에 까만 티셔츠 가운데. 예, 갑 하시겠어요? 을 하시겠어요? 갑을 하시겠다. 저기 분은 을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갑 하신 학생분께서 고를 할까요? 스탑을 할까요? 고, 을, 스탑. 무슨 과 학생이세요? 네. 아, 경제학과 하세요. 몇 학년이세요? 1학년. 저기는? 경제 몇 학년이세요? 4학년. 역시 배운 사람이 이기는군요. 예. 4학년 되면, 예, 바로, 지금 왜냐면 저기서, 여기 내가 갑을 시키니까 갑자기 오만상을 찌푸리다가 고를 하니까 딱, 예.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한 번 더 해보실래요? 예. 자, 어떻게 하실래요? 스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끼리는 되게 재밌지만 게임 이론이 뭡니까? 이렇게 게임하듯이 이런 장난을 치는데 문제는 이런 일이 사회에서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삼성하고 LG전자, 한국 정부, 일본 정부도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게임처럼 즐겁게 하는 거를 한번 수학적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문제도 우리가 한번 똑같은 원리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게임 이론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배워보신 분은 알 겁니다. 여기서 차례차례 무너져서요. 끝까지 갈 것 같지만 몇 번 해보면 다 앞에서 끝이 납니다. 게임이. 예. 그래서 이거를 게임 이론을 좀 배워서 4학년이 되면 예. 아까 어디까지 갈 줄 알았어요? 5억까지. 아, 네 번째까지는 갈 줄 알았다. 예. 아, 그렇게 안 됩니다, 세상에.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끝나서, 둘 다 5억을 벌 수 있는데 왜 여기서 1억, 한 사람만 1억 벌고 끝나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예. 게임 이론에서 서브 게임 퍼펙트라는 개념을 해서 백워드 인덕션을 하면 여기서 보면은 갑이 5억이지만 스탑을 하면 6억이죠. 그럼 을이 여기서, 갑이 스탑할 거니까 난 3억인데 지금 스탑하면 4억이죠. 차례차례 무너져서 처음에 스탑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분석하는데 실제로 해봐도 예측대로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조금 다른 거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수와 철수라는 두 친구가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익숙하신지 모르겠는데요. 영수는 UMT, 철수는 LCR 중에 하나를 고른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left, center, right이고 up, middle, down이에요. 위, 중간, 아래, 왼쪽, 중간, 오른쪽 이런데요. 예를 들어서 철수가 C를 고르고 영수가 U를 고르면 영수는 8억, 철수는 4억을 얻습니다. 앞에 숫자가 영수 거고 뒤에 숫자가 철수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예, 아마 여기 경제학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이 표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뭐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그냥 이쪽 편에, 이쪽 3분의 1분이 다 영수시고요. 저쪽 편에 맨 왼쪽에 3분의 1분이 다 철수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철수면 LCR 중에 뭘 고르겠다. 본인이 영수면 UMD 중에 뭘 고르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운데 분들은 이 두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한번 예상해 보세요. 혹시 가운데 분 중에 나 이미 예상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할지 손 들어 보십시오. 뻔하다. 아까 4학년 학생. 두 사람이 어떻게 할지 생각나셨어요? 예측이 돼요? 게임 이론 제대로 배우셨네. 예.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푸셨어요?
예. 좋은 학교 나오셨나 보다. 예. 알겠습니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학생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아직. 예. 본인은 뭐 고를 것 같아요? UMD 중에. U. 자, 이쪽부터 한번 해볼까요? LCR. LCR 중에 한번 나는 뭐를 고를 거다라는 걸 결정하셨어요? 결정 안 하신 분. 결정하셔서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제가 너무 부담을 드리나요? 가만히 앉아 계셔야 되는데 오후에 점심 먹고 와서 잠깐만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L을 고르겠다. 손 들어. L. C. 한 분 정도 있고요. R. L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쪽 한번 볼까요? 나는 U를 고른다. 나는 M을 고른다. U하고 U가 더 많았네. D를 고른다. D는 또 없어요. 이거 몇 번 해보면 이거는 반드시 수렴하진 않는데요. 지금 벌써 한 번 해보니까 이쪽은 L이 많이 나오고 이쪽은 U하고 M이 나오죠. 근데 U 손 드신 분 잠깐 한 분 계신가요? U 손 드신 분은 U를 골라서 얼마 얻으셨죠? 4억을 얻었죠. 다음번에 U를 고르시겠어요? M을 고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저쪽이 L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아마 다음에 한번 또 하면 L이 압도적으로 많을 때 또는 C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지금 저쪽 편에서. 그럼 L하고 R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다시 한번 해봅니다. U 손 들어보세요. U. M. 그쵸. M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게 U를 하면 상대방이 C를 하면 8억 그렇지만 지금 C를 한 분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면 U를 하면 4억, 6억이고 M을 하면 7억, 8억이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번 해보면 반드시는 아니지만 제가 몇 번 해보면 많이 수렴하는 것이 어떻다라고 여기 적어놨습니다. M을 많이 하고 L을 할 거라고 제가 여기서 친 거 아니에요. 예, 집에서 어제 아마 여기서 손들기를 하면 M하고 L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제가 예측해서 미리 적어놨거든요. 이런 것이 게임 이론입니다. 처음에 이걸 딱 보시면 9가지 중에 뭐가 많이 나올지 게임 이론 안 배우신 분은 아마 짐작이 잘 안 될 텐데요. 게임 이론 배우신 분은 이게 가장 유력하다라고 금방 짚어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짚어내는지 궁금하세요? 아까 참 4학년 학생 맞췄어요? 예. 저 4학년 학생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를 왜 안 할까요? C를 하면요. 철수는 4억, 2억, 0 중에 하나를 얻습니다. 그런데 L을 고르면요. 6억, 4억, 0을 거둬요. 그러니까 C를 하는 거는 약간 생각이 좀 덜한 거예요. 왜냐하면 L을 하면 4억이 6억이 되고 2억이 4억이 되고 0이 4억이 되기 때문에 결론은 C를 할 바에야 L을 하면 항상 자기 돈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C는 아마 안 할 거고요. 영리한 영수는 이게 둘이 다 천재라고 가정하거든요. 영리한 영수는 철수가 C를 안 할 걸 알아요. C를 안 할 걸 안 순간 이거는 무시하고 보면 7이 4보다 크고 8이 6보다 크니까 얘는 U를 안 해요. 그쵸? 왜? 8억은 얻을 수가 없다고 보면 이거는 무시하고 보면 7이 4보다 크고 8이 6보다 크니까 U를 할 바에야 M을 하는 게 나아요. 그럼 남는 건 요거 4개 칸이거든요. 요 4칸. 그러면 4가 0보다 크고 4가 2보다 크니까 또 R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럼 남은 건 요 2칸인데 7이 4보다 크니까 M을 고른다는 거죠. 그래서 남는 거는 L하고 M을 빼놓고는 둘이서 머릿속에서 얘가 이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난 이거 안 해. 그럼 쟤는 내가 이거 안 할 거니까 얘는 이거 안 할 걸 알아서 난 이걸 안 해. 라는 식으로 알파고처럼 몇 수를 앞서 보면 결국 남는 거는 7억, 4억밖에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계산하는데 반드시는 아니. 왜 인간은 기계처럼 딱 떨어지게 행동하진 않기 때문에 반드시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ml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여태까지는 제가 계속 맞춘다는 얘기만 했는데, 그러면 게임 이론이란 무엇인가를 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게임 이론이란 이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있는 학교가 신촌이라서 신촌 예를 들었는데요. 신촌에서 사과 먹는 것과 무인도에서 사과 먹는 것의 차이가 바로 일반 경제와 게임 이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촌에서 친구가 사과를 엄청나게 먹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다. 나쁘다. 상관없다. 기분이 좋으세요? 그럼 돈 내서 친구 막 사과 사주고 이러세요? 기분이 좋다고 그러셨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앞자만, 성만. 안 들려요. 어쨌든, K씨라고 하겠습니다. Y가 키들리고. 근데, 여름에 피서 가다가 배가 조난을 당해서 무인도에 친구 2명하고 무인도에 표류하게 됐어요. 언제 구하러 올지 몰라요. 그 무인도에 유일하게 있는 건 사과나무 한 그루예요. 바로 요 나무죠. 그래서 이거 갖고 며칠을 버텨야 될지 모르는데 옆에 친구가 사과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먹고 있어요. 기쁘다? 보통이다? 없애버리고 싶다. 어느 쪽입니까? 세 번째, 없애버리고 싶다. 아까는 친구가 신촌에서 사과 많이 먹으면 어유 귀여운 놈, 사과 많이 먹어 이러다가 갑자기 무인도에서 친구가 사과 많이 먹으면 펀치 날리고 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신촌은 물론 신촌에는 사과가 많이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신촌에서 사과를 여러분 많이 먹고 있으면 전 세계 사과가 공수돼서 와요. 저기 충주 사과도 오고 일본 사과도 오고 미국 사과도 오고 여러분이 많이 먹으면요 수입해서 올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은 수요 공급 체계, 즉 사과를 먹는 사람도 많지만 이 세상에 모든 사과나무의 사과를 돈만 주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게 일반적인 경제 상황입니다. 근데 무인도에 가면 사과나무 딱 하나 있고, 즉 공급은 하나고 그 사과나무를 먹으려는 사람은 우리 아까 저 하얀 옷 입은 잘생긴 학생하고 친구 2명, 3명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독점 과점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점 상황이 되면 뭐가 문제냐? 신촌에서는 옆에 친구가 많이 먹는다고 사과 가격이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요. 내가 사과를 덜 먹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긴 사과나무에 사과가 딱 한 40개 달려있으면 옆에 사람이 10개 먹으면 난 아무리 많이 먹어봐야 30개밖에 못 먹어요. 즉 옆에 사람의 행동이 나의 복지, 행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런 게임할 때 옆에 사람이 와, 패 잘 들어왔다.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죠. 진짜 잘 들어왔으면 여러분은 망한 거예요. 즉 옆에 사람의 행운, 옆에 사람의 능력이 나에게 팍팍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제 상황이 있는데 그거를 게임 이론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무 기초적인 걸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수요자도 많고 공급자도 많은 상황에서는 옆에 사람의 행동이 나한테 딱히 영향을 안 미치는 경우는 일반적인 수요 공급으로 해결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좀 수준이 높다고 그래서 약간 챌린징한 걸 가져왔는데 여러분 가위바위보 해보셨죠? 가위바위보 안 해보신 분 태어나서 가위바위보 할 때 가위만 내시는 분, 바위만 내시는 분, 보자기만 바위만 내세요. 저랑 한 번에 100만 원 놓고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시죠. 왜 바위만 내시면 되죠. 바위 내실 거죠. 오케이. 그러면 100원. 한 번에 100원. 100번 하기. 안 하세요? 그런 사람 없죠? 가위바위보는 다 섞어냅니다. 가위바위보, 지금 신입생 옆에, 가위바위보 할 때 가위바위보를 어떤 비율로 섞어내요? 3분의 1씩. 왜요? 적당한 수 같아서. 아니, 지금 피를 말리는 지금
동생하고 사탕을 누가 먹나 가위바위보에서 결정하는데 적당히 한다. 말이 안 되죠? 3분의 1씩 왜 하는지 설명하실 수 있는 분. 또 난 3분의 1씩 안 한다. 나는 뭘 더 많이 낸다. 아까 바위. 학생. 예. 바위를 더 많이 내시나요? 잘 안 들리는데. 사람들이 가위바위보를 비슷하게 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비슷하게 내는지는 계산을 해보지 못하죠. 그걸 계산해 주는 게 게임 이론이에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제 이것을 보면은 이제 가위 내고 바위 내면 바위가 이기니까 바위가 1원을 갖고 가위 낸 사람이 1원을 잃는다. 이런 식의 표입니다. 똑같은 거 내면 비기니까 0, 0이고요. 이거를 답하기 위해선 다음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라스베가스라고 아시죠? 라스베가스가 뭘로 유명하나요? 요즘은 CSI로 유명합니다. 예, 드라마 저만 아는군요. 예. 어쨌든 미국의 그 과학수사대 CSI의 배경이 라스베가스네요. 그거 말고 원래는 도박의 도시죠. 라스베가스에 새로운 게임기가 들어왔어요. 가위바위보 게임기. 그래서 여러분이 가위바위보 이렇게 하면은 그 기계가 주먹 이런 걸 내요. 그래서 제가 볼을 냈는데 걔가 주먹을 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 1,000원을 따는 겁니다. 1달러를. 이런 식의 가위바위보 게임기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주 운이 좋아요. 비밀 정보를 입수해요. 정확한 정보인데요. 이 가위바위보 게임기는 가위를 낼 확률이 50%고 바위를 30%, 볼을 20% 확률로 낸다. 라는 가위바위보 게임기입니다. 자, 이거랑 하루 종일 여러분이 해서 돈을 제일 많이 따려면 어떻게 내시겠어요? 가위바위보를 어떻게 섞어내시겠어요? 제가 소리가 들리는 게 요 앞에 3명밖에 없기 때문에 3명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아직 답 안 하신 학생. 가위바위보로 앞으로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런 경우에 어떻게 하세요? 일단 저 기계가 가위를 50% 내니까 일단 그 바위를 50% 내면은 일단 다 반을 이길 것 같고, 그다음에 바위를 30% 낸다 그러니까 이제 보자기를 이제 한 30% 내면은 그 바위 30% 내는 걸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를 이제 가위를 내면은 최대한으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제일 돈을 많이 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경제 전공자가 아닙니다. 경제 전공 아니십니다. 예, 역시 되게 일반적인 답이셨고요. 제가 약간 좋아하는 건 틀리셨기 때문에 제가 약간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과 또 3, 4학년 알 텐데 그러니까 이게 경제과가 똑똑한 게 아니라 가르쳐줘서 그래요. 뭐냐면 일견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처음에 이거를 제가 30년 전에 게임 이론 전에 배우기 전에 물어보면 당연히 가위? 그러면 이제 바위를 50%, 보자기를 30%, 보자기니까 가위를 20% 낸다 생각하겠죠. 근데 이런 사람하고 가위바위보 할 때 뭐를 내면 가장 승률이 높나요? 아까 얘기한 바위예요. 바위를 내면 승률이 50%예요. 보자기를 내면 승률이 30%예요. 가위를 내면 승률이 20%예요. 그럼 여러분은 승률이 50%인 것과 30%인 것과 20%인 것 중에 고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승률이 50%인 것만 몰빵을 하는 게 가장 수학적으로 높아져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수학적 논리적으로 가장 높아지는 방법은 바위만 이 기계에 대고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위만 계속 내면 하루에 100번을 하면 평균적으로 50번을 이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섞어내는 순간 50% 이기는 것과 30% 이기는 것과 20% 이기는 걸 섞으니까 평균이 50%보다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위만 계속 낸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이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라도 내가 승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만 할 거란 얘기죠. 근데 여러분은 가위바위보를 섞어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가위바위보에서 기대되는 승률이 똑같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 이상은 제가 복잡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거 갖고 계산을 해보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섞어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 교과서가 있으니까 구입해서 봐주시면 자세히 설명이 있습니다. 다른 교과서도 있지만 제 교과서가 더 잘 써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는 거고요. 또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경제과도 모르실 수 있어요. 가위바위보 중에 어렸을 때 제가 특이하게 한 가위바위보가 있어요. 뭐냐면 그냥 가위바위보대로 해서 이기는 건데 여기 보면 가위로 이기면 친구한테 1달러를 받는다 이렇게 돼요. 또는 옛날에 이렇게 때리는 거를 손목 한 대 때리기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바위로 이기면 가위에서 2대를 때릴 수가 있어요. 보자기로 이기면 3대를 때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은 잔인한 성격이라서 친구를 많이 때리고 싶다 이제 기본적인 가정이고요. 그럼 여러분은 보자기를 내서 이길 때 가장 3이라는 이윤을 얻을 수 있고 가위를 내면 1, 바위를 내면 2라는 중간 이윤을 얻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이라면 가위바위보 중에 뭐를 제일 많이 낼까요? 가위다. 난 가위를 많이 낼 것 같다. 바위다. 나 같은 보자기를 제일 많이 낸다. 손 안 드신 분. 저기 그 경제과 4학년 학생? 뭘 제일 많이 낼 것 같아요, 보이는. 이게 안 들리니까 이 손으로 표시해 주세요. 잘 안 배우셨네. 그 어느 학교인지 모르지만. 이걸 계산해 보면요.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계산이 좀 복잡한데, 확률이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위를 제일 많이 내요. 가위를 이기면 한 대밖에 못 때리는데, 보자기는 3분의 1 내고요. 바위는 오히려 제일 적게 냅니다. 즉, 보자기가 이겼을 경우에 가장 자기가 큰 이윤을 얻고 친구를 많이 때릴 수 있는데, 막상 해보면 보자기를 많이 내는 게 아니라 한 대밖에 못 때리는 가위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준비한 것이 이 화면입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잘생기고 젊지만 제가 이렇게 서서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선수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서서 권투를 했을 때 이 선수는 오른손잡인가요? 왼손잡인가요? 왼손잡일까요? 오른손잡일까요? 요새는 권투를 잘 안 보셔서. 답은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잡이인데 당연히 오른손으로 때리면 상대방이 더 아파요. 왼손으로 때리면 덜 아파요. 왜? 왼손 힘이 없으니까. 그럼 이 권투 선수는 다음 1번과 2번 중에 권투를 어떻게 할까요? 1번 이렇게 한다. 2번 이렇게 한다.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 별로 없죠. 실제 권투 선수들이 로마 시대부터 2000년 넘게 권투를 했는데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안 내밀고 왼손을 내밀고 서서 오른손은 가끔 쓰고 왼손을 많이 써야 챔피언이 되더라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마치 가위바위보에서 3분의 1씩 내는 게 최고로 좋다는 걸 깨달았듯이 게임 이론은 발명된 지 100년도 안 됐는데요. 이미 오래전에 2000 몇 년 전에 일자무식 글자도 모르는 로마 검투사들이 이미 이것을 터득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딱 이렇게 쓴다는 자체가 왼손을 앞에 내미는 자체가 상대방이 저를 칠 때 오른손으로 치면 손이 이쪽으로 들어올까요? 이쪽으로 들어올까요? 이쪽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쪽 손을 막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손을 뻗을 때 강한 오른손을 뻗으면 상대방도 이렇게 해서 오른손을 계속 막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세서 맞추면 파괴력이 크지만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적중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신 왼손은 툭 치면 상대방이 이쪽 신경 쓰느라고 이쪽을 안 맞고 있기 때문에 왼손이 잘 맞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내 오른손을 주의하면 힘은 약하지만 왼손을 더 많이 치는 것이 이득이다라는 것을 계산을 통하지 않았지만 검투사들이 경험해서 깨친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면
앞에 가위바위보가 가위를 많이 내게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계산을 통해서 알아보는데, 이런 것들이 게임 이론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예라고 생각을 해서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쉬는 시간을 안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을 한번 할까요? 예, 20분 후에 제가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루해서 쉬는 시간을 원하시면 쉬는 시간을 드리고요. 자, 또 이 소설을 또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황순원이라는 소설가 아세요? 예, 대표적인 소설은 소나기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황순원의 학이라는 소설도 있습니다. 예, 소나기는 엽기적인 그녀에 나와서 다 유명해졌는데, 예, 학이라는 소설이 있고요. 오웬이라는 소설가의 대표적인 소설은 마지막 입새. 근데 이 소설가가 쓴 다른 소설 중에 20년 후라는 소설이 있어서 오늘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학이라는 소설은 어떤 소설인가 하면요. 철원 지역에 성삼이하고 덕재라는 친구가 있었대요.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은 우리나라 한국전쟁, 6.25라고 그러죠. 한국전쟁 시기에 성삼이하고 덕재가 있었는데, 성삼이는 우리 남쪽의 대한민국의 군인이었고, 덕재는 북한 쪽에 편을 든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성삼이 부대가 덕재를 잡아요. 그래서 얘는 공산당이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잡히면 다 죽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덕재를 이제 가서 총살시켜라 이렇게 하는데, 성삼이가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면서 학이 왜 나오냐? 얘가 막 덕재랑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구인데 그죠?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친구를 좀 풀어주려고 마음을 먹었나 봐요. 그래서 뭐냐면, 야, 저기 학이 날아가는데 저 학을 우리가 좀 잡아서, 어렸을 때 많이 잡아먹었는데 학 잡아서 구워 먹고 가서 너 죽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 소설을 읽고 까무라칠 뻔했어요. 왜? 학이 천연기념물인데 얘네들이 막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수갑을 풀어줘요. 그러더니, 야, 내가 총이 있으니까 네가 저기 가서 학을 일로 몰아와. 그럼 내가 기다리고 있다 빵 쏠게. 그러니까 덕재가 정말, 그러고 숲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소설이 끝납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는 그래서 정말 학을 잡아먹고 가서 덕재를 또 죽인 줄 알았는데, 제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그건 그냥 죽이지 학 먹여서 죽이나요? 그랬더니, 야, 그거 풀어준 거야 이 바보야 라고 얘기하셔서, 또 친구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또 한 번 충격을 먹었는데요. 예, 어쨌든 이 성삼이와 덕재의 이야기를 보면은 잡힌 덕재를 성삼이가 풀어줍니다. 20년 후는 당연히 미국 이야기겠죠. 미국에 옛날에,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핸드폰도 없고요,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자동차도 없는, 기차만 있는 그런 시절에 지미하고 밥이라는 두 친구가 있었는데, 시골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도회지로 나갔는데, 한 명은 뉴욕에 친척이 있어서 뉴욕으로 가고, 한 명은 시카고 친척이 있어서 시카고로 갔는데요. 얘네가 이제 헤어지면 이 도회지에서 같은 때 고향에, 여긴 추석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같은 때 고향에 돌아오기가 힘들어서 둘이 약속을 합니다. 20년 후에 이날 이때 우리가 여기서 모이자. 되게 황당한 약속이죠. 저희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2039년 7월 19일 날 여기서 다시 만날까요? 콜. 예, 제가 살아있으면 오겠습니다. 예, 살아있으면 오겠는데 약속했습니다. 무슨 요일인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 모이기로 했는데 이 둘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연락이 안 되다가 20년 후에 와요. 왔는데 뭐가 문제예요? 짐이 경찰이 됐는데 밥이 현상수배범이 됐어요. 얘가 동네를 잘못 골랐어요. 시카고로 갔는데 시카고는 마피아잖아요. 그래서 깽단에 들어가고 현상수배범이 된 거예요. 지미가 딱 만나보니까 이게 현상수배범 포스터 맨날 봤는데 얘가 자기 친구인 줄 몰랐는데 자기 친구인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투표해 봅시다. 모른 척 만나고 저녁 먹고 헤어진다. 잡아 넣는다. 나는 경찰이기 때문에.
잡아놓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저는 수업 시간에 이런 학생들 보면 야, 나중에 내가 죄인태 걸리면 나도 잡아넣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잡아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약간 두 소설이 대비가 되냐면 한국은 놔줬잖아요. 미국은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냥 모른 척 놔준다고 나중에 자기가 무슨 성삼이는 엄청 깨졌을 거예요. 왜냐면 가서 처형해야 되는 애를 놓쳤으니까. 지미는 사실은 이 친구가 시카고 깽 다니는데 뉴욕에 온 줄 아무도 모르는데 고향에 온 줄 얘를 놔줬으니까 그냥 놔줘도 아무도 혼낼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출세에 눈이 멀었나 잡아넣은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답을 찾아보니까 그 답은 여러분이 잘 모르는 서부 영화와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는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예, 살인의 추억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살인의 추억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약간 무지한 시골 형사하고 되게 똑똑한 대학 나온 김상경이 나오는 서울 형사가 같이 도둑을 살인범을 잡으러 다니는데 맨날 이 똑똑한 형사가 잘하니까 그리고 맨날 추리를 하니까 송강호 씨가 활약하는 이 시골의 무지한 형사가 머리가 좀 모자르신 형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그렇게 머리를 써서 하는 거는 FBI가 하는 거다. 대한민국 형사는 그렇게 안 한다. 그러니까 정확히 뭐냐면 네 FBI라고 알아? FBI? 걔들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알아? 손 머리로 수사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땅덩어리가 넓거든. 땅덩어리가 넓어서 막 범인을 쫓아다니려면 범인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프로파일링을 해갖고 얘가 어디에 숨었을 거다 막 추리해서 그래 저기 자기 친구 집 지하실에 숨어 있을 거다. 딱 가면 잡는 거죠. 그래서 미국 형사는 발로 뛰기 전에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땅이 넓어서. 근데 한국 형사는 어때요? 한국은 땅이 조그매요. 삼면이 바다고 위에는 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머리 쓰지 말고 범행이 일어나면 탁 나가갖고 거리를 막 휘젓고 다니면 이틀 안에 범인하고 탁 마주친다. 그게 이제 한국이죠. 그래서 이 한국은 머리를 안 써도 된다는 게 뭐냐면 다시 게임 이론적으로 해석하면 한국은 만난 사람 또 만난다 안 만난다? 제가 아까 20년 후라고 그랬지만 여러분 20년 후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제 생각엔 여기서 10년 안에 절반은 저랑 다시 만나요. 길 가다 만나든지 어디 가서 만나지. 왜? 대한민국은 좁기 때문에 만난 사람을 자꾸만 만나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요새도 이런 말씀 어머니가 하시나요? 야, 친구 잘못하면 일러 바쳐. 고자질해. 이렇게 배우신 분. 친구,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친구 잘못은 덮어주고 그래야지. 그걸 고자질하는 놈은 나쁜 놈이야. 어떻게 배우셨어요? 저기 웃고 있는 학생. 예. 답이 곤란하신 것 같은데 어머니 때문에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연대 교수가 됐을 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얘야, 연대 학생들은 똑똑하니 안 똑똑하니 해서 어휴, 학생들이 되게 똑똑한 학생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시험 못 보면 누구 잘못이니? 그래서 학생들 잘못 아닌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땡 그러더니 네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다. 네가 책임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럼 네가 어떻게 해야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학점이라도 잘 줘라. 아, 그게 이제 저희 어머니 말씀이셨어요. 예.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조금 비리 형이셨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저는 학점을 잘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게 저희 애가 지금 한 19쯤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만약에 여기 학생한테 되게 서운하게 했다. 근데 제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어디에 근무하는데 한국은행에 근무하는데 밑에 새로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이름이 한시고 아빠 이름이 한승구야. 세상에 한승구가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럼 혹시 네 아버지가 그 연대 교수신 우리 애는 저희 아버님 아세요? 하고 할 텐데 본인은 이제 일을 바득바득 거리면서 잘 됐다.
내가 한승구 교수한테 받은 서러움을 얘한테 다 풀어야지. 그래갖고 이제 우리 아들의 출세길이 막힐 수가 있다는 거죠. 한국은 만난 사람을 자꾸 만난다는 의미에서 게임으로 보면 반복 게임이라는 겁니다. 반복 게임에서는 정이라기보다는 서로 아픈 것을 도와주고 서로 돕자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미국은 뭐가 문제냐면 한 번 게임을 한 사람 한 번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도와줬어요. 그럼 저도 은근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려니 하는데 저는 보스턴 살고 저 친구는 샌디에고 LA 살아요. 평생 만날 일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내가 도와주면 다시 만날 일 있겠어? 다시 만나요. 그래서 은혜를 갚아요. 근데 미국은 내가 도와줘도 은혜를 갚고 싶어도 땅이 넓어서 송강호가 얘기한 대로 다시 만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하고는 정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친구야? 한 번밖에 안 만났는데 법대로 하자. 20년 후처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한국은 만난 사람 또 만나기 때문에 분명히 내 친구가 잘못했지만 얘를 정의대로 심판하면 동문회 소문 쫙 퍼집니다. 애가 인정머리가 없다. 그래서 한국은 만난 사람 또 만나는 것 때문에 한국에선 이렇다는 게 어떤 연구를 보면요. 한국에선 이렇게 친구 따지고 의리 따지던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는 법대로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 행동도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한번 이게 이제 용의자의 딜레마라는 게임인데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친구가 있는데 서로 배신을 하고 각자 갈 길 가면 5원씩밖에 못 버는데요. 예를 들어서 둘이 앞에서 편의점을 하는데 가격을 이렇게 올리는 담합이라는 나쁜 행위를 하면 둘 다 이윤이 2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둘이 우리 가격 올려서 팔자 그러고 한 놈이 가격을 조금 내리면요. 배신을 하면 걔는 돈을 엄청 얻고 약속 믿고선 가격을 올렸다는 애만 손해를 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제가 그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 번 일어나면요. 5원밖에 못 얻어요. 왜냐하면 협력하자고 해놓고 다 20원 얻으려고 배신을 하기 때문에 5원을 얻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반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좀 너무 빨리 나가서 반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배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신하면 앞에로 가서 협력을 하기로 해놓고 배신하면 오늘 20원을 얻죠. 그럼 앞으로 협력이 가능할까요? 협력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둘은 20원을 얻고 그 다음부터는 5원 얻는 걸로 옮겨갑니다. 반면에 계속 내가 협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10원, 내일도 10원, 모레도 10원, 계속 10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친구랑 어떤 일을 할 때 오늘 내가 딱 친구를 배신하고 20원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럼 친구 관계가 깨져서 앞으로는 협력이 안 될 테니까 오늘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친구랑 계속 협력하는 게 더 이익이다. 즉 뒤에 보면 20을 얻고 5를 계속 얻는 것보다는 매일 10원씩 얻는 게 결과적으로 더 이익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협력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하나가 이제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삼성전자, LG전자 맨날 담합하길 것 같죠. 맨날. 저희도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가면 어떻게 좀 담합을 해볼까라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배신을 안 할 것 같은데 배신을 자꾸 서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앞에 표를 갖고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쪽이 삼성전자의 김 부장이고 이쪽이 LG전자의 이 부장이에요. 둘이 친구야. 같은 학교 나왔어. 그래서 우리 텔레비전 좀 비싸게 팔자. 너희 값 올리고 우리 값 올리면 담합해서 비싼 가격 받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래 우리 그렇게 해서 위에 보고하고 하자. 사장님께 제 친구가 LG전자에 있는데요. 걔가 이렇게 같이 올려주기로 했어요. 사장님. 참고로 담합은 나쁜 행동이고 여러분 구치소에 잡혀가니까 감옥에 잡혀가니까 하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 가서 이제 협력을 계속 할 줄 알아요. 근데 어느 날 NG전자가
가격을 팍 내려서 20의 이익을 얻고 삼성전자가 이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장님께 가서 LG전자 이 나쁜 놈이 저를 배신했어요. 우리 이제 얘네랑 협력하지 말고 전쟁을 벌여야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장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김 부장 똑똑해. 우리 저기 담합해갖고 저기 맞추면 이윤이 10으로 늘어날 거라고 그러더니 대뜸 0원 얻었어. 너 천재 아니냐? 그러더니 이제 쟤네랑 전쟁을 하자 그래. 야, 여러분은 김 부장이 승진하리라고 믿습니까? 곧 회사에서 잘릴 거라고 믿습니까? 회사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요. 그래서 김 부장은 자기 사장님 찾아가기 전에 누굴 찾아가겠어요? LG전자 친구 이 부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왜 그랬니? 오늘 뭐 실수했니? 실수했다고 나에게 말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장이 밑에 애가 실수해서 가격표를 잘못 붙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서 그럼 내일부터 잘하는 거지? 라고 하고 가서 자기 사장님께 오늘 실수가 있었답니다. 내일부터는 얘네가 약속을 잘 지키겠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합이 되게 회사 사이에 이윤이 많이 남아서 잘 지켜질 것 같지만 막상 우리가 생각해보면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게 자꾸만 약속을 어기게 되면 담합 자체가 안 돼서요. 그래서 생각보다 담합이 좀 어렵다는 것도 저희가 게임 이론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협력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잘 협력하는 친구에게는 잘 대해주고 협력하지 않는 친구는 거기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요 뒤에 쓴 것처럼 응징을 하는 것이 어렵고요. 용서해 주는 것이 쉬워요. 친구의 약속을 어기면 여러분 걔랑 단교하고 절대로 안 만납니까? 그거보다는 야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게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 때문에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하나 더 하고 재미없으면 쉬는 시간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함께 봐주시죠.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르시죠? 이분이 타릭이라는 임금의 옛날에 있었던 아프리카 쪽의 장군이고요. 여러분, 요 지도에서 여기 영어로 썼는데 요 해협을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는 스페인이고 여기는 아프리카인데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브롤터의 터가 타릭 장군의 타락에서 나온 겁니다. 즉 타릭의 바위를 지브롤타릭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릭자가 떨어져 나가고 지브롤타 이렇게 바뀐 거라고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군이 우리나라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브롤터 해협의 지브롤터라는 이름에 등장할 정도로 유명한 장군인데요. 왜 유명하냐? 여러분 스페인이 계속 기독교 국가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한참 동안 이슬람 국가였어요. 여러분들 아람브라 궁전이라면서 기타 못 치지만 빰빰빰빰빰빰 이런 그 기타 있잖아요. 그 아람브라 궁전이 스페인에 있는 궁전이랍니다. 아람브라 그러면 분명히 아랍어인데 왜 그럼 여기가 그랬냐? 타릭 장군이 아프리카에서 군사를 이끌고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요. 되게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그래서 이 스페인 전체를 차지해버립니다. 사실 스페인이 포르투갈까지 합치면 우리나라보다 더 넓은 땅인데 불과 몇만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스페인을 다 점령해버렸기 때문에 아랍 문화권에서 타릭 장군은 정말 큰 영웅이죠. 아마 여기 연도도 남아있는데 71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300년 전이네요. 1300~400년 전에 타릭 장군이 스페인을 정복합니다. 근데 정복할 때 그냥 정복했으면 제가 예를 안 드는데요. 되게 특이한 작전을 씁니다. 어떤 작전을 쓰냐면요. 타릭 장군이 이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갈 때 배를 타고 건너갔겠죠. 건너가자마자 배를 어떻게 할게요? 배를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래서 배를 다 불살라버린 타릭 장군의 저게 유명한 전략인데요. 영어로는 burning the bridge behind. 자기가 다리를 건너간 다음에 다리를 불살라버리는 거고 한국어로는 배수의 진이다. 즉 여기는 이제 강이 아니라 바다지만
이제 돌아갈 곳이 없고 너희는 여기서 살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지 고향 아프리카로 못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의 이제 성주가 지키고 있는데 항복을 할까 저항을 할까 생각합니다. 근데 타릭이 계속 싸우면 힘든데 앞에 거가 이제 스페인이고 뒤에 거가 타릭이거든요. 좀 게임 이론 처음 배우신 분 헷갈릴 수 있지만 타릭 장군이 돌아가면 자기가 성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표를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고려시대에 부산을 지키는 장군인데 왜구가 쳐들어왔어요. 배를 막 항구에 띄워놓고 성을 공격해요. 그때랑 왜구가 쳐들어왔는데 타고 온 배를 다 불을 지르고 있어요. 휘발유를 껴안고. 그러고 쳐들어와요. 전자가 더 무서우세요? 후자가 더 무서우세요? 전자? 배 안 태우고? 배 태우고 쳐들어올 때가 더 무섭다. 배 태우고 쳐들어올 때가 더 무섭죠? 왜 무섭냐면 어떤 식으로 생각이 되냐면 배가 있으면 그래 우리가 한 열흘만 버티자. 그럼 쟤네가 지쳐서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배를 다 불태워버리면 어떻게 해요? 와 여기 한 10,000명은 온 것 같은데 10,000명을 다 죽여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일본 왜구들이 항복하라. 그러면 와 10,000명 다 죽이기 힘든데 그러다 성이 무너질 것 같은데 항복이 낫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성의 민심이 동요하고 어떻게 됐냐? 타릭 장군이 막상 싸워서 이긴 성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배를 불살랐다는 소문을 듣고 스페인의 많은 성들이 문을 활짝활짝 열고 항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은 군대로 스페인의 그 많은 몇백 개 성을 다 함락시킨 게 아니라 배를 불살라서 쟤네는 절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배수의 진의 게임 이론적인 실제 의미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배수의 진을 쳤다는 사실에 적군이 겁을 먹고 항복하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더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갈까요? 또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자와 농부라는 이솝우화 아세요? 이솝우화는 다 아시는 분. 예. 이솝우화는 원래 어머니가 여러분 어렸을 때 들려주셔야 되는데 요새는 어머니들이 바쁘셔서 제가 어머니 대신 오늘 이솝우화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솝은 이제 그리스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꾼인데 이솝우화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숫사자가 남자 사자가 이렇게 들판에 누워 있는데 인간의 아가씨가 이렇게 걸어가요. 근데 참 숫사자는 암사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얘가 좀 취향이 이상해서 인간의 아가씨를 보고 사랑에 빠졌대요. 그래서 강아지처럼 그 아가씨를 졸졸졸 따라간 거예요. 그 아가씨가 집에 쓱 들어가니까 사자가 똑똑 문을 노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가씨의 아버지가 나와서 사자가 딱 있는 거예요. 어떠시겠습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사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여기 들어간 아가씨가 당신 딸이냐? 맞다. 그랬더니 당신 딸하고 난 결혼하고 싶다. 여러분 중에 이제 따님이 없지만 따님 없는 분이 많겠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딸이 있다. 사자와 결혼시키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자 사위 괜찮다. 좀 아니죠. 근데 거기서 그래서 사자야 안 돼. 너는 내가 뭐하러 사자한테 우리 딸을 줘? 라고 하면 사자가 어떡할까요? 울면서 돌아갈까요? 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사자 무리가 밤에 쳐들어와서 막 일가족이 다 큰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은 고민을 이제 이 이솝우화에서 그 아빠가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서 내가 잠깐 우리 딸하고 의논하고 오겠다라고 쓱 들어가요.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나와요. 우리 딸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딸이 사자 마음에 든다. 늠름한 사자와 결혼하는 것도 좋다고 한다. 그런데 딱 하나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조건?
사자의 발톱과 이빨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발톱과 이빨을 다 뽑으면 바로 결혼을 하겠다고 그런다. 그랬더니 이 로맨티스트인 사자가 어떻게 해요? 배지 갖고 오세요. 그래서 다 그 자를 뽑습니다. 다 뽑고 장인어른 저랑 결혼시켜주세요 라고 하니까 농부가 그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야 식구들 다 나와. 사자가 다 뺐다. 몽둥이로 때려 죽이자. 그래서 몽둥이로 때려서 사자 가죽을 장에 갖다 팔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나이 3살인가 4살에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아마 그 충격 때문에 제가 게임 이론을 하게 되지 않았나 오늘 생각하면 그런데 불쌍한 사자 왜 그 말을 믿고 저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얘기가 사자와 농부인데 이 사자와 농부 이야기가 요즘에도 어리석은 사자와 농부 이야기가 요즘에도 벌어질까? 그게 저의 질문이고요. 예전에 한번 벌어진 적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 히데요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데요시는 들어봤지만 히데요리는 못 들었죠? 히데요리의 성이 토요토미 히데요리예요. 혹시? 맞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성은 같지만 이런 아빠가 쓴 글자를 자식이 쓰는 경우가 없는데 일본은 아빠가 히데 썼으니까 나도 히데는 쓰고 한 글자만 바꿔 히데요시 대신에 히데요리로 바꿔갖고 자기 이름을 삼은 거예요. 근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을 때 그 아들인 토요토미 히데요리가 7살인가 8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 아들이 전쟁이 나면 죽을까봐 세운 성이 어떤 성이냐? 오사카 성이에요. 여러분 오사카 가면은 지금 오사카 성의 일부가 남아있는데요. 이게 사람이 요 전보다 조금 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이 성을 쳐들어가려면 여기를 총을 들고 헤엄쳐서 건너서 물에서 어떻게 하든지 벽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동안 여기선 계속 총과 화살이 쏟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성이 가파를 뿐만 아니라 앞에 우리가 해자라고 그러죠. 물을 채워놓은 이런 해자가 최소한 3겹 이상 쳐져 있는 왜 오사카는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물을 끌어들이기가 쉬워서 이런 성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한테 혹시 반란이 일어나면 네가 일본을 다 지키지 못해도 오사카 성에 처박혀 갖고 계속 항전을 하면 너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되게 유명한 게 성을 잘 함락시키는 장군이었대요. 일본 역사상 가장 성을 잘 함락시키는 장군인데 이 성을 지어놓고 심지어는 내가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을 성이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토요토미 히데요시 아빠가 죽으니까 애가 이제 10대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아빠의 부하였던 애가 반란을 일으켜서 쳐들어옵니다. 그것도 되게 웃겨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싸움에서 져서 히데요리가 이제 내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왕으로 모시고 난 신하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핑계를 대서 오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토요토미 히데요리가 이런 종을 만들었는데 종에 군신풍락 이렇게 쓴 것이 있고 국가안강인데요. 이거 갖고 핑계를 대는데 국가안강에서 가강이 도쿠가와입니다. 이에야스입니다. 이에야스. 그래서 이에야스를 중간에 글자를 넣어서 중간에 허리를 잘랐다. 너는 나를 죽이려는 음모를 이 종에 새겨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군신풍락인데 풍신수길이거든요. 그래서 풍신 거꾸로 읽으면 토요토미가 군 임금이 된다라고 네가 여기다가 암호를 새겨놨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오사카 성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오사카 성으로 쳐들어오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성을 너무 잘 세워서요. 겨울에 몇 달을 공격해도 성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토요토미 아들 히데요리 어린 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 휴전하자 이래요. 휴전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여기 있는 이 해자를 메우면 내가 다시는 너를 안 쳐들어갈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토요토미 히데요리가 그 이솝 우화를 아빠한테 들었으면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히데요리가 우리도 전쟁 안 하는 게 좋아요. 해자 메우세요. 그래갖고 해자를 메워요. 행복하게 살았겠죠. 예, 바로 다음 달에 쳐들어와서 히데요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씨가 말라요. 예, 히데요시 임진왜란 끝나고 불과 한 20년 만에 그 친족이 다 오사카성 함락되면서 다 죽어서 지금 자손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것이 현실에서도 많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누가 해자 메울 게 안 쳐들어올 게 그러면 제가 게임 이론 배웠는데 그러고 쳐들어오실 거 분명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자와 농부에서 사자다. 그 아가씨랑 결혼하고 싶은데 아빠가 나와서 이빨하고 발톱을 빼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내가 사자지만 바본 줄 알아? 그러고 와서 막 집안을 박살낼까요? 그래도 결혼하고 싶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꼭 치러야 될 게 뭡니까? 잘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빨하고 발톱을 당연히 빼야죠. 그런데 결혼 사진을 찍는데 신랑이 이빨이 없으면 결혼 사진이 어때요? 흉하죠? 그래서 장인어른 결혼하고 결혼 사진 찍고 제가 바로 직후에 빼겠습니다. 동사무소인가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진짜로 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1학년생은. 예. 그러고서는 안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농부와 사자의 게임에서는 저희가 퍼스트 무버, 세컨드 무버가 있는데 농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빼. 그럼 내가 결혼시켜줄게. 네가 먼저 해. 내가 나중에 할게. 근데 나중에 하는 사람이 이득이거든요. 이런 경우의 대응은 사자가 먼저 해 결혼시켜주시면 제가 뺄 거예요 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와 되게 비슷한 일이 지금 우리나라 주변이라고 할까요? 미국과 북한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미국은 야 너희 핵무기 다 없애. 그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와줄 거야. 북한이 뭐라고 그래요? 경제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가 차차 핵무기 다 없앨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토요토미 히데요리와는 달리 트럼프와 김정은은 이솝우화를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둘이 똑똑한 이솝우화를 아는 사람이 대결을 벌이면 결판이 안 납니다. 먼저 하세요. 그래서 이 협상은 쉬운 협상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또라이 전략. 그냥 한 김에 제가 20분 더 하고 질문 받는 이런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학생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가끔 시험 잘 못 보고 성적 잘 받는 학생이 주변에 있나요, 없나요? 있진 않은데요. 그걸 노리는 학생은 많더라고요. 제가 교수를 해보니까. 예, 놀랍죠? 백지인 학생이라서 F를 줬는데 그 학생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학사 경고를 맞아서 우울증에 걸렸다 이러면서 제 앞에서 마치 자해해서 무슨 큰 사고를 칠 것처럼 하면 여러분이 교수 입장이 돼보세요. 지금 얘를 F로 줬는데 얘가 유서 써놓고 자살소동 벌이면서 알고 봤더니 한승구 교수가 F를 줘서 그렇다. 제가 참 힘듭니다. 예, 신문에 기사 나고 그러면 또 신문 기자 중에는 교수가 어떻게 했길래 애가 저러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저도 그냥 A로 고쳐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학생이 제가 20년 교단에 있는 중에 한 서너 명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결국 올려줬을까요? 안 올려줬을까요? 안 올려줬죠. 왜? 제가 봤을 때 그 학생들은 정신이 멀쩡해서.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F 맞고 그대로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F 맞고 죽는 게 좋을까요? F 맞더라도 사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딱 보면 얘는 그 자해하고 소동벌일 애가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이제 놔두는 거죠. 근데 가끔은 눈빛이 이상한 학생이 오기도 해요. 네, 그런 경우는 마음이 조금 동요해요. 얘가 진짜 사고 치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저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이상한 학생들을 이제
영어로는 insane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 제가 찾아보니까 제일 비슷한 용어가 또라이형이다. 라고 이제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가 성적점을 못 받는다고 저걸 하지 않는데 사람 중에는 그때 욱해갖고 사고 쳐지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는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좀 그 정상적인 사람이고 정상적이 않은 그 또 형태의 타입의 학생이다. 군대도 갔는데 후임이 들어왔는데 또 형태의 후임이 들어오면 되게 힘들죠. 관심병, 사랑전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이 힘든 친구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된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넘버3라는 영화 혹시 본 사람 있으세요? 송강호의 첫 작품인데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송강호 제일 젊었을 때 모습인데 그 깡패들 얘기예요. 근데 송강호가 새로 깡패 그 조직을 만들었는데 부하가 3명밖에 없어요. 예, 안 유명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일 저쪽에 100명인 조직과 자기 포함해서 4명인 우리 조폭 조직이 한번 붙게 됐어요. 부하들이 다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저쪽도 깡패인데 조폭인데 어떻게 저쪽 100명을 우리 4명이 이기겠습니까? 그때 이제 송강호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들 최영이라고 알아. 최영이 아세요? 최배달이라고 아세요? 최배달? 그 우리나라 분인데요. 일본에 가셔서 가라데로 해갖고 1등을 하신 다음에 이분이 일본의 유명한 무술하는 사람을 돌아다니면서 다 이겼어요. 나랑 한번 대결하자고 해서 다 이겨서 일본에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 최영이란 분이 어떤 분이냐면 소가 있어. 그러면 소인한테 다가가요. 소가 음메 그러죠. 너 소니? 난 최영이야. 그리고 일단 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뿔을 확 잡아요. 소가 막 날뛰잖아요. 신경 쓰지 말고 어떡합니까? 소뿔을 계속 쳐요. 언제까지? 소뿔이 부러질 때까지. 또는 등치가 집채만한 존슨이라는 미국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싸워요? 가서 헬로우 존슨, 안 최영이 이렇게 얘기해요. 존슨이 뚜벅뚜벅 다가가면 존슨이 이렇게 뭐 조그만 사람이 왜 다가와 이렇게 밀으려고 손을 내밀잖아요. 손을 탁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손을 친대요. 그럼 존슨이 왜 내 손을 치냐 그러고 다른 손으로 막 맞고 때리고 그러잖아요. 최영이가 막 맞겠죠.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존슨의 왼손만 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최영이는 지겠지만 지면서 어떻게 해요? 존슨의 왼팔이 부러져 있겠죠. 이런 정신이 무대뽀 정신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무대뽀 정신으로 싸우면 존슨이 항복할까요? 최영이랑 아마 존슨이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길 수는 있지만 얘랑 이기려다가 왼팔이 부러지는 게 나아요. 그냥 항복하는 게 나아요. 항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최영이 같이 무대뽀로 이런 정신으로 또는 또라이 정신으로 하면은 아무리 네가 약한 사람이라도 강자를 이길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약간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당연히 그런 사람이 오면 여러분 피해야 되죠. 근데 이제 게임으로해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런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강적을 만났어. 존슨을 만났어. 근데 여러분은 최영이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이겨요? 최영이인 척을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존슨이 최영이 타면 됐거든요. 근데 또 한국인이 왔는데 얘가 갑자기 손을 붙들더니 안 놔. 그럼 존슨이 어떻게 하겠어요? 얘도 또 무대뽀구나 라고 해서 그래 내가 진 걸로 하자라고 항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대뽀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무대뽀지만 그 중에 일부는 무대뽀인 척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게임 이론의 무대뽀 전략의 요지입니다. 저희 여기 최씨성을 가지신 분 계신가요? 좀 계시죠? 안씨, 강씨, 최씨 손 들어보세요.
제 처가가 최 씨예요. 예, 근데 최 씨가 고집이 세요? 예, 저는 그 호떡집 중에 최 씨 고집으로 만든 호떡입니다. 뭐 이런 호떡집을 보면 가슴이 섬뜩해요. 예, 최 씨가 성격이 만만치 않구나. 근데 저는 그 최 씨 고집이라는 얘기는 들어는 봤는데 결혼 전에는 무심코 흘려들었어요. 예, 근데 옛말에 맞아요, 틀려요? 예, 그 좀 맞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강최라는 게 옛날에 우리나라부터 있는데 안씨, 강씨, 최씨가 고집이 제일 세대요. 그래서 안강최라고 그러고 제 와이프는 그 이 세 성이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성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좀 힘든 분이에요. 예, 힘든 분들이고요. 이런 얘기하면 안강최 가문에서 이제 제 강의 몇 번 했는데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화를 내는 가문이 따로 있어요. 황씨, 오씨. 왜냐하면 여기도 자기네가 성격이 안 좋다고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특히 황씨는 뭐라고 그러세요? 황소고집이라는 브랜드 네임까지 만들어서 밀고 있는데 한승우 교수 강의 때마다 안강최만 해서 서운하다. 그래서 제가 안강최, 황오라고 이게 다 놨는데요. 은근히 자랑들을 하세요. 예, 우리 좀 성격이 안 좋다. 뭐 예를 들어 많죠. 뭐 최영 장군의 무덤에는 풀이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풀이 안 자라요. 억울해서. 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구한말에 최익현 씨 같은 분은 일본 사람이 다 상투를 자르랬더니 상투를 자르려면 내 목을 잘라라. 그러고 진짜 죽었어요. 예. 그래서 이 최 씨 가문은 이런 대표적인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안 믿기도 그렇다.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제가 결혼해서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최 씨 고집, 뭐 최영 장군, 최익현 이런 거 다 들은 다음에 와이프랑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무조건 잘못했다로 바뀌는 거죠. 왜? 와이프가 하도 성격이 세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항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 와이프가 정말로 성격이 그렇게 강할 수도 있지만 또 이 최 씨 가문에서 최영 장군은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좋은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황금을 물려주면 다 써버리잖아요. 근데 최 씨는 성격이 강하니까 감히 맞서지 마라 라는 교훈을 자자손손 전국적으로 뿌려줘서 자기 후손들이 또 이렇게 삶이 다른 사람이 감히 덤비지 못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도 이런 그 전략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맨 마지막은 딱히 게임 이론은 아니지만 요즘 좀 뜨고 있는 이론인 매칭 이론을 조금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매칭 이론, 그 책이 엘빈 로스라는 매칭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 되게 잘 쓰여진 책이고 노벨상 수상자신데요. 매칭 이론으로 노벨상을 타신 분인데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고요. 그 책에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신장 이식입니다. 콩팥이죠. 콩팥을 이식하는데 매칭이라는 거는 뭐 남녀가 만나든 아니면 직장과 신입사원이 만나든 이렇게 둘이 관계를 맺어서 잘 맺어지는 것을 매칭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의학계에서의 매칭은 이제 신장이 안 좋아지면 그래서 누구 거를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의 거를 받는데 제가 신장이 안 좋았을 때 여기 아무 분 거나 받을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몇 명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까다로운 타입이면 여기서 한 분도 저한테 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체질을 서로 잘 봐서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한테 신장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다 검사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번 환자가 있고요. 사람이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장이 안 좋은데 제 친척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신장을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신장은 저에게 안 맞아요. 근데 저기 계신 다른 분이 있는데 그분도 신장이 필요한데 자기 친척이 있는데 그 신장이 안 맞아요. 근데 마침
저 친척의 신장이 저한테 딱 맞고 제 친척의 신장이 그 환자분에게 딱 맞으면 우리 둘이 쫙 교환을 해서 하면 되겠죠. 이게 매칭이 잘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행복한 경우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1번 환자의 친척의 신장이 2번 환자에 딱 맞는데 2번 환자의 친척의 신장이 1번 환자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한 사람을 또 구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번 환자 친척은 4번 환자에게 신장이 딱 맞는데 이 사람의 그래서 여기를 주고 이 친척이 1번에 맞으면 또 안 맞으면 한 사람을 더 구해서요. 그렇게 뺑뺑 마침 여기서 3번 환자의 친척의 신장이 키드니가 1번 환자에 맞으면 이렇게 4명이서 매칭을 해서 결합을 해갖고 신장을 주고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맞기 시작하면 이 환자와 친척의 쌍이 3쌍, 4쌍, 5쌍 이렇게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4명이 다 찾으면 수술이 이루어질까요? 이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냐면 제가 2번 환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번 환자한테 일단 수술실이 하나밖에 없다니까 네 친척 신장을 나한테 줘. 그러면 좀 있다가 내 친척이 일로 주고 그 친척이 일로 주고 이 친척이 일로 주고 그래서 월화수목 4번 수술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넷이 다 신장을 갖게 된다. 라고 제가 이제 2번 환자인데 1번 환자한테 얘기하면 여러분 1번 환자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오케이? 절대로 오케이를 안 해요. 왜? 월요일 날 내 친척이 내 사촌이 신장을 2번 환자한테 줬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얘가 일로 줄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월요일 밤에 얘가 마음이 변해요. 나 못 주겠다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경찰 아저씨가 잡아다가 배를 가르고 신장을 꺼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자발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러십니까? 제가 월요일 날 게 화요일 날 하세요.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수술방 4개를 잡아놓고요. 동시에 수술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8개를 잡아내요. 왜냐하면 친척도 하나씩 수술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방이 8개가 필요하고 요이 땅 그래서 빼갖고 넣는 것이 8개를 해야 되니까 사실 여러분 병원 가면 수술방 한두 개 구하기도 힘든데 8개를 동시에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신장 이식이 되게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짝을 다 찾기도 힘들고요. 짝을 다 찾더라도 동시에 그 많은 수술실과 의사 선생님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상 가능한 것보다 훨씬 적은 수만 이루어진다. 이런 문제가 매칭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체인형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믿으면 빙빙 돌 수가 있고요. 한번 실험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없는 친척, 용감한 시민이 난 아무나 맞는 사람에게 내 신장을 하나 주겠다라고 해서 주고 그 대신 그 신장을 받은 사람은 내 친척 중에 누가 신장을 주기로 했으니까 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삥삥삥삥 돈 적이 있는데 16명까지 갔다고 합니다. 근데 16번째 환자가 친척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이라서 거기서 그쳤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16명을 번갈아 가면서 치료할 수 있는데 현실은 여러분이 그런 만약에 계획을 여러분이 의사가 되거나 공무원이 돼서 세웠다고 하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아무도 못 믿기 때문에 모두 수술방 8개, 10개 잡아서 동시에 하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칭의 문제를 좀 해결해서 이런 미스매치를 해결해 보자라는 게 매칭의 그 문제의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병원들 입장에서도 환자만 문제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카고에 있는데 그 제가 받을 환자 그의 친척이 보스턴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보스턴에 다 모여서 수술하면 좋은데 그때 누가 반대해요? 시카고에 있는 병원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 병원은
신장 수술을 많이 할수록 병원의 명예가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발견한 환자를 보스턴 병원에서 하느냐. 그럼 이제 보스턴 병원에 그러지 말고 너희 보스턴 병원이 환자를 우리로 보내라. 우리 시카고에서 할게. 그럼 보스턴 병원이 우리 똑같다. 우리가 발견한 환자인데 우리 실적을 올려야지 왜 너희가 돈 벌려고 드느냐. 그래서 어떤 경우까지 벌어지냐면 비행기를 대기시켜놓고 야 너희 그 신장 떼내고 있니? 동시에 떼내고 비행기에 태워서 비행기가 쫙 옮겨간 다음에 수술하는 이런 경우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야 이렇게 사람을 못 믿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유는 내가 먼저 신장 줬더니 주기로 했는데 만변에서 못 줘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미국 얘기인데요. 여기 이제 의사 얘기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믿거나 말거나 연세대학교 저희 제자 중에 이제 외국 학생들이 있는데 또 한국 학생도 있고요. 그 중에 하버드 로스쿨을 가는 학생이 가끔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제 수업을 듣던 싱가포르 학생이 연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로스쿨을 갔어요. 그래갖고 야, 너 저기 맨날 놀더니 가서 이제 큰일 났다.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막 죽겠다고 막 편지가 오고 막 자기 막 1년 동안 막 죽을 것 같다 막 이러더니 다음 방학 때 와서 막 한국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 그렇게 공부가 힘들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방학 때라고 와서 아직 3년 코스니까 2년이 남았는데 놀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걔가 뭐냐고 그러면 저 취직했어요. 이제 공부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하버드 공부벌레들 보면 걔네들 막 열심히 하던데 아니 3년 중에 1년 열심히 하고 2년을 쉰단 말이야? 그랬더니 뭐 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1학년이 끝나면요. 변호사 여러분 굿피플 보시나요? 그런 변호사 로펌에서 막 오퍼가 온대요. 우리한테 오라고. 조건은 뭐냐면 지금 네가 우리 A 로펌에 오퍼를 받고 오기로 하면 우리가 채용해 주는데 지금 만약에 저는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다시는 너에게 오퍼를 주지 않겠다. 여러분이 로스쿨 학생인데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뭐 KNJ 뭐 이런 그 회사에서 1학년 끝나고 오퍼가 주는 거예요. 너희 우리 와서 변호사 해라. 저 다른 데가 좀 더 좋은 데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 그럼 우리는 평생 너를 고용하지 않는다. 이러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1학년 끝나고 갈게요. 뭐 좋죠. 그러고 1학년 끝나고 다 계약을 맺는 바람에 2학년, 3학년 열심히 공부 안 하나 자기가 할 때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해도 그 회사 가고 열심히 해서 성적 올라봐야 또 그 회사 가니까 뭐 그냥 내가 그렇게 여기까지 열심히 할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의사도 똑같아요. 의사도 여러분이 미국에서 이제 의사를 하고 있으면 이제 6년을 공부해야 되는데 한 2, 3년 지나면 갑자기 저기 외과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니 너 외과 의사 해. 지금 이거 너 아주 대단한 찬스다. 근데 지금 네가 안 하면 외과에선 넌 다시는 받아주지 않아. 받을래 안 받을래 이런 식으로 오퍼를 줍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그걸 받아들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의대나 법대나 1, 2학년 때 다 팔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 있겠죠. 왜? 1학년 끝나고 성적 좋아서 뽑았는데 2학년, 3학년 때 보니까 애가 완전히 잘 못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의대가 더 심각한데요. 1학년 때 별 수업도 안 들은 상태에서 외과 수술하는 데로 갔는데 알고 봤더니 피를 보면 기절하는 의대생이면 어떻게 해요? 잘못 간 거예요. 난 나중에 보면 나는 알고 봤더니 소아과가 더 애가 맞았는데 또는 소아과로 1학년 때 갔는데 애가 질색이야 보니까. 그럼 이제 너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스매치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달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일찍 입도 선매를 함으로써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근데 놀랍게도 미국에서는 특히 의대 쪽에서 이거를 해결을 해버렸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요. 일단 각자 알아서 즉 병원과 의대생들이
알아서 협상을 하지 않고요. 의대생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병원을 순서대로 1번 어디, 2번 어디 다 적어서 내요. 반대로 이 병원은 내가 뽑고 싶은 의대생 김아무개, 이마무개, 박아무개를 순서대로 쭉 써서 내요. 그럼 중앙에서 그 컴퓨터로 쫙 알고리즘으로 돌려서 너는 일로 가고 너는 일로 가고 너는 일로 가고 이렇게 중앙에서 배치해 주는 것이 1번 원칙입니다. 옛날에 너무 복잡했는데 요새는 컴퓨터가 발달해서 그게 다 가능하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이 협상을 할 때 마음을 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즉 1학년 법대생이 나는 KNJ에 가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3학년이 되니까 훨씬 월급을 많이 주는 좋은 회사에서 오라고 그러면 원래 그 계약서에는 절대로 다른 회사 못 간다고 벌칙이 있는데 정부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해주고 이 학생은 비록 1학년 때 약속을 했지만 깰 권리가 있다. 딴 데로 가라 라고 허용을 해주면 그 학생이 그걸 깬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허용해주면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장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경제학자들이 증명을 해냈고 그래서 그분들이 노벨상을 받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대학 입학이라고 하면 대학 입학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 입학에서 이제 이 문제를 설명해 보면 A, B, C라는 세 가지 대학이 있는데 제일 가고 싶은 데는 A예요. 그 다음이 B고 그 다음이 C예요. 근데 A 대학에 일단 지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A 대학에 떨어졌어. B 대학을 봤더니 B 대학은 이미 다른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C 대학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나는 A 대학 가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B였는데 제일 안 원하는 C 대학으로 간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B 대학도 사실 나를 뽑고 싶었어. 근데 처음에 제가 지원을 안 한 거예요. 수시 1차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학생을 뽑았는데 내가 수시 1차에서 A 대학을 떨어진 다음에 B 대학 와서 나 들어갈 수 없어요? B 대학은 우리가 뽑은 애보다 얘가 더 좋은 애인데 문제는 이미 정원을 채웠기 때문에 못 뽑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대학에서 반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조금 여러분이 원래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얘는 남자 여자 커플로 예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노벨상 수상자의 이론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남자 여자 커플이 맺어지는데 아무리 뛰어난 노벨상 수상자라고 해도 여러분이 제일 결혼하고 싶은 그 영화배우 같은 여성과 결혼시켜줄 수 없고요. 또 영화배우 같은 또 뭐 요새 무슨 박보검 이런 사람이 인기인 것 같아. 그런 남성분과 모든 여성을 결혼시켜줄 수는 없어요. 근데 경제학자가 바라는 건 뭐냐? 제가 A라는 여성을 되게 좋아했는데 A라는 여성과 A라는 여성이 날 안 좋아할 거야 해서 B랑 결혼했어요. 근데 A라는 여성은 알고 봤더니 원래 저를 좋아한 거예요. 근데 제가 딴 여자랑 결혼하니까 할 수 없이 딴 남자랑 결혼했어. 근데 우리 둘이 동창이거든요. 오늘 동창회 가서 얘기하다가 야, 사실 나는 네가 제일 좋았어. 그 여자가 나도 네가 제일 좋았는데 너도 날 좋아한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반 도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학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세계입니다. 즉 원래부터 그 맺어진 짝이 내가 제 와이프랑 결혼했는데 제 와이프보다 사실 더 좋아했던 여성분들은 다 나를 싫어해서 내 와이프가 나한테는 최선이었다. 이런 식으로 맺어지면 나중에 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처음에 매칭이 잘못돼서 나중에 봤더니 나도 내 여자친구보다 네가 좋았는데 그 여자도 내 남자친구, 지금 현재 남자친구 내가 좋았다고 그러면 여기서 그 두 쌍의 커플이 헤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대학으로 치면 우리가 A라는 학생을 뽑았는데 그 A라는 학생은 사실은 다른 대학을 더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떠냐면 그 대학에서 너 왜 우리 대학 안 왔니? 우리가 너 뽑고 싶었는데. 그럼 그 학생이 어떻게 합니까?
나 반수할래요. 라고 나가요. 근데 그게 왜 불행이냐면 그 학생 입장에선 1년을 날리는 거잖아요. 쓸데없이. 애당초부터 그 학교로 가면 되는데.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이 딱 정원이 3,000명을 뽑는데 한 명을 잃게 되니까 수입이 줄어들고 걔 때문에 그 밑에 우리 학교 올려내리 차례차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미스매치가 끼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그래, 나는 이 매칭이 나에게 최선이었어. 더 좋은 거는 다 불가능했어라고 납득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이 매칭이라는 경제학의 이론 분야고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 생활에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학 입시도 경제학자가 이제 생각하는 대학 입시는 어떤 식이냐면 그 모든 고등학생이 가고 싶은 대학을 다 적어내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 대학 입시에서 제일 아쉬운 점이 저희가 학생을 100명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 100명을 뽑으면요. 한 7, 80명이 안 와요. 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연대보다 더 좋은 대학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2군데를 지원해 놓고요. 다 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를 돌려서 네가 1차 합격은 아니지만 우리 이제 2차 합격 됐으니까 추가 합격에 오시겠어요라고 전화를 돌리거든요. 근데 전화 기간이 일정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화 돌리다 100명을 다 못 채우고 끝내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되게 불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에서 일일이 전화하지 말고 아예 학생들이 처음 지원할 때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와 대학을 쭉 적어내요. 대학도 자기가 뽑고 싶은 학생을 순서대로 쭉 적어내요. 그러면 교육부 중앙컴퓨터에서 그걸 쫙쫙쫙쫙쫙 매치시켜주면은 가장 내가 갈 수 있는 좋은 학교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이미 나와 있다라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널리 알려져서 가능한 사회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쨌든 똑같은 문제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칭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 집권적 철이 여기 나와 있고요. 맨 마지막은 제가 경제학자로서 좋아하는 영화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브래드 핏이 나오는 실제로 존재했던 영화 머니볼입니다. 머니볼 보신 분 계세요? 예. 머니볼을 보면은 야구 선수들이 막 야구를 하는데 팀이 돈도 없고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팀에 그 제일 그 단장이라고 하는 책임자가 브래드 핏인데, 브래드 핏이 뭐 다 야구 선수 출신의 자기 참모들과 맨날 얘기해봐야 뾰족한 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채용했습니까? 어느 날 되게 특이한 의견을 내는 애가 있어서 걔를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이 경제학자예요. 제가 여기서 너무 억울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영화를 보면 예일대학교 경제학과 나온 사람으로 나와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현실에서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더라고요. 왜 억울하냐? 제가 하버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래, 어쩐지 예일대학교 경제학자가 아니라 하버드 같은데는데, 어쨌든 경제학자를 채용해서 이 사람한테 통계를 돌리라고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은 얘 공이 빠르네, 얘는 달리기가 빠르네, 공을 치는데 폼이 좋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하나하나 수치화해서 계산해 보니까 보통 야구를 많이 본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는 것과 실제 수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딱 하나, 점수를 많이 내고 게임을 이겨야 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런 요소가 보통 야구 선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 막 엑셀 파일로 해갖고 돌려서, 그 실제는 가치가 100인 선수가 월급이 50인 선수와 가치는 50인데 월급은 100을 요구하는 이런 선수들이 있으면 실제 자기 가치보다 월급을 적게 줘도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 명단을 쫙 뽑아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아주 훌륭한 팀을 이룬다. 이제 그런 것이 이 영화인데요. 한번 보시면 경제학이 야구에서도 이렇게 쓰일 수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안타를 많이 치는 것을 그전엔 중요시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포볼이라고 안타를 안 쳐도 1루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공을 볼 들어오는 걸 4번 동안 안 휘두르고 있으면요. 근데 1루에 안타를 쳐서 나가나 포볼을 얻어서 나가나 사실은 똑같은 거죠. 왜 나중에 점수 낼 때는 똑같아요. 그래서 경제학자가 분석해 보니까 왜 안타만 쳐주냐. 포볼을 하는 사람도 쳐줘야 된다. 아니 포볼은 운이 좋아서 걸리는 거 아니냐? 아니다. 이상하게 포볼을 많이 얻어낸 애가 있는데 이것도 기술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셈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태까지의 편견을 깨고 그걸 다 합산하는 방법을 계산해서 하니까 여태까지는 별로 대단한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모아서 만든 팀이 알고 보면 결과적으로 대단한 팀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년 전에 이 얘기가 언제냐면 2001년경에 나왔던 일을 영화로 만든 건데요. 그때부터 일종의 빅데이터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개개 선수들의 데이터를 다 이용해서 어떤 선수가 진정으로 뛰어난 선수인가를 경제학자가 모형을 만들어서 이런 큰 기여를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빅데이터가 많이 발달을 해서 경제학이 세상을 더 바꿀 날이 올 수 있을 거라고 믿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조금 두려워하는 거는 게임이론은 데이터를 안 써요. 아까처럼 논리적인 사고만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4년 교수 생활이 남았는데 14년 안에 빅데이터가 너무 발전해서 게임이론이 없어질 수도 있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빅데이터가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럼 데이터를 구할 수 없는 부분은 역시 아직도 게임이론과 같이 논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인간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이 선수가 잘하나 못하나 예측할 수도 있지만 아직도 데이터가 없는 부분은 게임 이론이나 일반 경제 이론이 활동할 부분이 앞으로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게임 이론의 강의를 대략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